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부동산 중개료까지 대신 내줬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부가 대물림되기 시작한 거야. 값이 이렇게 올라도 추경해서 되는 거예요. 파리 대책 이후에 딱 하나 특이한 점이 대출을 안 받고 사요. 대출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현금으로 산다는. 네, 다 현금.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몰래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드러난 변칙 증여 사례만 약 600건, 탈세액은 1,048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6월까지 변칙 증여를 집중 단속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강원 삼척에선 어제 하루에만 4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아직 진화 중인 곳도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 양산에 난 불은 방화의 가능성이 높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시뻘건 불길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강원 삼척시 노곡면의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펜션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운 뒤 뒷산으로 번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계속된 진화 작업에도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30분 거리에 있는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의 야산에서도 어젯밤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주택가 옆까지 번져 주민 50명이 대피했습니다. 근데 내 집이 타고 동네 집이 다 타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날밤 깠어, 날밤. 산림당국은 진화 작업에 헬기 27대와 인력 1,6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산세가 험하고 강한 바람 때문에 하루가 지나도 불을 끄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차에 싣고 물이 관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관 자체가 얼어버려요. 한편 지난 7일엔 경남 양산시 원동면 토곡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토곡산에선 지난 10년 동안 비슷한 장소에서 불이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러시아 여객기가 모스크바 외곽에 추락해 탑승자 71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잔해가 1km에 걸쳐 흩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인 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여객기에서 큰 불꽃이 일더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눈이 덮인 모스크바 동쪽 라멘스키 지역에서 여객기가 폭발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러시아 사라토프 항공사 소속 안토노프 148 여객기는 남부 오르스크로 가기 위해 모스크바 외곽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이륙한 후 4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승객 6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던 여객기의 잔해와 파편은 눈밭 곳곳에 묻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박스 1개를 회수해 조사에 들어갔고 일부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훼손이 심해 유전자 감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국은 악천후나 조종사 실수, 기술적 결함 등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기장이 동체에 결빙 방지제를 도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고 현지 언론은 여객기가 다른 비행 물체와 충돌했을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테러 가능성은 아직 공식으로 제기되진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국적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들어가 추위가 풀립니다. 충남과 전북, 제주에는 밤사이 최대 7cm의 눈이 내립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가 있습니다. 김선미, 한민용, 김필준 기자가 나와서 내일 있을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관련해 오늘 보도에서 못다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대 가자. 뉴질랜드 정부가 일단은 여기 앞으로 같이.
붙어서 앉으실게요. 네. 인원이 많아서. 언제 또 잽싸게 옷을 갈아입었네. 김선미 기자는 제가 언제 출연했다가 옷도 갈아입었어요. 굉장히 너무 불편해서 잘했어요. 숨이 잘 안 쉬었어요. 야, 이것도 참 너무 외람되게 지금 요 월요 소셜 라이브 인트로까지 하고 나가게 됐는데요. 아, 참 하여튼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손석희 앵커, 안나경 앵커가 휴가여서 네. 지금 보니까 아까 잠깐 보니까 뭐 댓글로 왜 손석희 앵커 안 나왔냐고 있는데 왜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느냐 하는데 이미 저 손석희 앵커가 지난 목요일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공진하셨어요. 예. 네. 그때 방송 중에 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또 휴가 대신 한다고 또 티내는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말씀 못 드리고 마침 잘 됐습니다. 소셜 라이브 통해 가지고 또 유저분들께 또 JTBC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그런 연휴가 있어서 저희가 대신하게 됐다는 점, 네. 저희 자의가 아니었다는 점도. 네, 저희는 네. 일요일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민용 기자 그리고 저와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필라인이에요? 김필준 기자. 김필준 기자. 아직 한번 네. 사귀지 못했지만 조금 전에 나왔던 또 김선미 기자 이렇게 나왔는데 단독 오늘 했어요. 그렇죠? 맞죠? 네, 다스 관련해서 예.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이 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동영 씨의 음. 어떤 검찰 수사에서 나온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 원래 앞서서 이동영 씨는 동부지검 특별수사팀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부인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취재진들한테 아버지 회사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가 아니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이동영 씨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지분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예. 후속 취재 이야기는 또 내일 단독 기사로 나오겠죠? 열심히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걸로.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주제가 뭔가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한 1년 넘게 끌었던 이제 최순실 씨의 재판의 선고가 이제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최순실 씨 재판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당 부분 혐의가 겹치기 때문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예비고사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와 그리고 이재용 항소심 선고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떻게 판결이 연결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일 1심 선고인 거죠. 구형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특검팀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요. 네. 이 혐의가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18개에 달하고 혐의가 많고 이 혐의들마다 또 법정형이 높은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구형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저희 법조팀의 에이스 기자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테니 저희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네. 예, 물러나는 것으로 하고 네. 저희도 가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세요. 기자를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네, 그래 앉으시면 됩니다. 책임이 너무 가운데. 오늘도 약간 이렇게 우리끼리 앉아있는 게 되게 어색. 네. 저는 오늘도 처음이어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저 되게 아주 오랜만에 하는 거여가지고 되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즐겁고 편하게 네. 아무 말은 안 되겠지만 일단 오늘 키워드부터 저희 현미 선배가 설명을 해주셔서.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안종범 수첩 넘어갔네요. 네,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있나입니다. 이게 키워드로 나온 것은 아무래도 2월 5일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기존의 다른 여타 재판부와 달리 이제 안종범 수첩은 말을 전해 들은 걸 기록한 거에 불과하다고 봐서 이제 그 수첩 자체의 증거 능력조차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기존의 판례나 아니면 다른 판결들에서도 되게 다양한
되게 인정된 사례가 많았죠. 네, 이미 문영표 전 장관이나 뭐 앞서 장시호 씨 등 여러 재판에서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고 또 안종범 전 수석 역시 법정에 나와서 자신이 수첩에 있는 내용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러주는 걸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뿐이다. 이렇게 이미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재판부는 유독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많이 됐어요. 특히 검찰에서 특검에서는 굉장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많이 표출을 했는데요. 또 김필준 기자가 잘 아니.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 법칙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알는 바로는 이제 남의 말을 들어서 이제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서 전달했다면 제가 중간에 왜곡을 할 수도 있고 잘못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제가 업무일지에 빼곡히 기록을 한다거나 하는 이 기록들 자체는 증거로서 간접 증거로서 가능성으로서는 인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른 판결들이나 이제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인정되지 못한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네, 일단 이 안종범 수첩이 중요한 이유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 간의 묵시적 청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예요. 말 그대로 묵시적 청탁이라는 거는 내가 뭐 김필준 씨 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알지? 우리들이 알지? 이런 느낌인데 이게 정확한 뭐 CCTV라든가 뭐 녹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황 증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 전 대통령이 독대를 마치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재용이랑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 했어 라고 전화로 불러줬고 그 내용을 안종범 전 수석이 수첩에 적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떠올랐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청탁이 오고 갔다라는 이 전제가 깨졌기 때문에 이 뇌물죄를 구성하는 청탁 부분이 무너지면서 이 뇌물 혐의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앞서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부정 청탁이 없었고 그냥 대통령의 겁박이에서 주게 된 거다 이렇게 봤어요. 하지만 이제 최순실 선고에서는 어떻게 이걸 결정이 날지가 되게 관건인데 이제 그런 데에서 한 말씀. 네, 사실 일단 제가 먼저 앞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게 벌써 재판이 시작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삼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도 벌써 몇 년이죠? 저희 구속이 된 게 2017년 2월이었던가요? 네, 벌써. 근데 그 앞서서 삼성이 이제 이런 뇌물죄로 수사를 받는다 이런 게 이제 서초동 안팎에서 소문이 났을 때부터 삼성 측에서 이제까지 계속했던 주장은 우리는 대통령, 되게 무서운 대통령이 권력을 딱 쥐고 있는 대통령이 이걸 달라고 해서 너무 겁이 나서 줬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상 이번 이재용 재판부는 그 삼성의 그 아주 오래전서부터 했던 주장을 그대로 수용을 해줬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죠. 맞아요.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청탁, 자신이 바라는 바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겁박의 피해자, 강요의 피해자였던 그 프레임이 결국엔 통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근데 자신이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맞게 되면서 필요한 걸 요구를 했다라는 걸 인정자책을 안 했던 거여가지고 사실상 이제 삼성의 의견만을 이제 굳이 따른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법조계 일각의 그런 의견들도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SK 같은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돈을 내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죠. 그래서 더욱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뇌물 액수도 1심에 비해서 항소심에서 많이 줄었잖아요. 1심에서는 얼마였죠?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승마 관련해서 73억 원, 영재센터 16억에서 약 90억 원 가량이었는데 2심에서는 36억으로 줄게 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줄게 된 거죠? 잠깐 선생님으로 질문받는 느낌. 이게 1심에서 인정됐던 거는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하고 영재센터 후원금 이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됐었는데 이 각 뇌물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승마 지원금은 직접 뇌물을 준
직접 뇌물 공여죄가 적용이 되고 이 영재센터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라고 해서 제3자를 통해서 뇌물이 들어갔다 이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3자 뇌물죄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인정이 돼야지만 죄가 성립이 됩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이 안 됐고 그것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라는 부정 청탁이라는 부분이 깨지면서 이 영재센터 후원금 부분이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금도 일부분만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36억이라는 숫자가 참 애매한데요. 사실 특경법상 횡령은 이제 50억 이상부터는 가중처벌을 받는 5년 이상의 징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36억 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순실 씨에게 지원을 받은 승마 20억짜리 말 부분도 빠지게 됐어요. 1심에서는 인정이 됐던. 근데 그걸 가지고 되게 많은 비판이 있는데 그 승마 말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본 적도 없고 패스포트에는 이제 안드레아스라는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고 오로지 그 반박하는 것들은 삼성 그 관련 직원들이 재판에 나와서 이거는 삼성의 소유다. 내가 실수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던 걸 받아준 것밖에 없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되게 이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4줄 정도는 네, 3줄, 4줄 정도밖에 불과해서 20억짜리를 오히려 이게 실수로 뺀다기보다는 이게 의도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정말 100번 양보해서 36억 원만 뇌물로 이제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장시호 씨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받았고 차은택 씨가 21억 횡령 혐의로 또 똑같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검찰이나 특검에서는 그렇다면 삼성의 이재용 씨, 장충기 씨의 그 국정농단의 죄가 과연 장시호 씨나 차은택 씨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관계자들도 다 좀 고개를 끄덕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법원에서 뭐 나름 많은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이제까지 이런 뇌물을 줬을 경우에 집행유예가 나온 적이 있었는지도 한번 찾아봤잖아요. 그것도 좀. 네, 그래서 되게 많은 그런 실형을 살린 신뢰도 있었지만 저희가 되게 이재용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최순실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최순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접 뇌물과 되게 비슷하지만은 이제 제3자 뇌물죄인 그 영재센터 16억뿐만 아니라 롯데 뇌물 80억 부분도 70억인가요? 70억 부분이 있고 SK 뇌물 약속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재판부가 판단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종범 수첩이 약간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네, 역시 그 롯데와 SK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유죄를 판단하는 데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같이 공여자인 신동빈 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전문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최소한 36억 원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영재센터까지 그리고 그 나와서 이제 롯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미르재단과 K재단 출연금까지 강요가 아닌 뇌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거의 묵시적 청탁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번외 이야기인데 지금 신동빈 회장 평창에 계시지 않나요? 저는 신동빈 회장이 평창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너무 신동빈 회장한테는 내일 선거 때 잠깐 서울에 오시는 건가? 근데 그때 신격호 회장 선고 때도 어떻게든 재판부에 입정하게 했으니까 잠깐 짬을 내서라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 위치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최순실 향한의 판결들. 지금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 게 최순실 씨 재판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피고인들이 재판을 벌였잖아요. 근데 그 피고인들 대부분이 이 최순실 씨와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규정이 됐었죠. 그래서 그 판결문들을 분석해보면 최순실 씨의 유죄를 또 인정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최순실, 이제 김종, 장시호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제 재판부가 적시를 했냐면요. 대통령의 이지용에 대한 요청과 이지용 등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보게 네, 이건 되면서 판결문에 나온 표현인 거죠? 네,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직접 말을 했던 워딩인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KT 인사채용과 관련한 이제 차은택의 판결에선 이제 최순실과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인 점을 이용해서 박근혜와의 공모를 인정했다 이렇게까지 적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근처인 정우성 판결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나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네요. 네, 제가 대답하면 되나요? 네. 네, 사실 최순실 씨 혐의에는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은 없는 혐의죠. 왜냐하면 이게 이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할 때만 적용되는 혐의여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정황, 심증을 만들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는데 정우성 재판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유출하라고 혹은 뭐 최 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인 거지 이제 최순실이 그것이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이제 정우성의 판결문에 최순실의 이름이 굳이 등장하지는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판결에서 이제 최순실 판결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는 적용 판단을 안 내릴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최순실 씨 재판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이 종합 선물 세트, 혐의 종합 선물 세트 같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유죄로 인정됐던 그러니까 공범들 중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그 사례들만 모아도 사실상 내일 중형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분석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재판부도 다 그 22부 재판부도 이제 정우성 재판도 받고 이제 많은 김종 재판도 받고 한 재판부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부가 뭐 안종무 수첩도 인정했고 김종 장시호도 실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최순실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근데 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만약에 그 지금 최순실 씨 재판부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는 좀 다른 그렇죠. 그럼 또 더 논란이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아마 논란이 일 것이고 그리고 이 정리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도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지금 22부 재판부 재판장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냐 아니면 항소심 판결 상급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냐 이 둘 중에 딜레마에 놓여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뭐 내일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 선고기를 한번 연기하고 나서 한번 추후 연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도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 중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거론되는 판결이 없었나요? 박채윤 씨. 박채윤 씨 확정 판결 나왔던 걸로 실형 선고 받았죠? 네,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던 그 유명한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의 김 원장의 이제 부인이었던 박채윤 씨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는데 그때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이 증거 능력을 검찰과 특검과 이 변호인이 다투지 않고 이 변호인 측에서 이거 우리 오케이 증거로 할게 이거 인정을 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케이스여서 이 다른 사건들에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항소심 판결 중엔 앞서 말씀하신 문영표 판결에서 안종무 수첩이 증거로 인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말을 할 때 편하게 하다 보니까 호칭을 조금 생략해서 뭐 안종범, 문영표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편하게 말을 하다 보니 네, 그렇게 나온 겁니다. 호칭도 생략하고 이제 그런 네, 저희가 또 판결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렇죠.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이름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려요. 네, 저희 또 내일 1심 선고 있지만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가 곧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일단 구속기한이 4월 16일이어서 이제 아마도 1이면 3월 말이나 뭐 이때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내일 최순실 선고가 그만큼 많은 10개가 넘는 최순실 씨 선고가 10개가 넘는 혐의가 겹쳐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판단도 기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가 그 마지막 증인으로 지금 20일이죠. 20일 날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보통 이렇게 하면 검찰이 다음 재판에 구형을 하는 결심 재판이 보통 열리죠?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까지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최순실 씨보다는 더 형량이 높게 구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다 이렇게 아직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되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끌어왔던 재판이고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사례와 많은 혐의와 이제 많은 범죄 사실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정리해주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많은 관심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또 선고가 나고 이제 또 항소심도 가고 대법원도 가게 됐을 때까지 저는 많은 관심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검찰 수사 때 가장 많은 집중이 이목에 집중되긴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게 법정에서 어떻게 다툼이 이루어지고 어떤 게 인정이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형을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까지 좀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법조팀 기자들의 바람이죠. 당분간 이제 최순실 씨 선고 끝나면 좀 쉴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다음날 또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의 또 선고가 1심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또 열심히 일을 설날 해야겠죠. 전날이지만 설날 전날이지만 또 되게 그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가장 높은 구형량을 받았던 만큼 되게 그만큼 혐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선고에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지도 좀 집중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설 연휴 때 계속 이 재판 결과 기사를 계속 써야겠는데요. 저희 법원 분석해서, 최고참 선임의 말씀으로 최고참이라고 하니까 뭔가 엄청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옆에서 열심히 서포터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이 우병우 선고가 또 나오면 저희가 또 소셜 라이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때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때까지 저희 또 많은 내용을 취재해서 많이 준비하고 뭐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재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이라서. 이제 이게 시간이 아까 더 남았다고 해서 그럼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언제 날지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그런 얘기를 그러게 선고 일자 언제쯤 할지 대략. 내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렇죠. 네. 추정. 그렇죠. 되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1심 선고가 3주가 걸렸고 최순실 씨의 선고가 한 6주, 8주 정도 걸렸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한 2월 말쯤에 뭐 예상대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면 한 4월 중순이나 이때쯤 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또 이제 다른 재판들이 이제 다 거의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쯤 되면 법원이 아주 많이 바빠지겠네요. 법원으로 오세요. 너무 검찰 수사를 또 취재를 잘하는 법원을 오래 해서 4월부터는 검찰을 지키는 것으로 4월 16일이죠. 네, 구속 기간 만기가 4월 16일 전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날짜가 절묘하네요. 네. 16일.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던 날입니다.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이제 남은 선고들 이게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마무리. 한민영 기자님 마무리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계속 기침을 했는데 거슬리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네, 우리 김선미 기자. 네, 저 오늘 처음 소셜 라이브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다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되게 1년 만에 소셜 라이브라, 근 1년 만에 소셜 라이브라 이제 하다가 이제 호칭에 약간 미흡함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양한 선고 때 제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 스크린 녹화점으로 지옥의 끝까지 한번 갔다 온 사람인데요.
내 발로 극장에 가서 내 손으로 예매하는데 선택권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 냐고 생각할 분들을 위해 장소를 살짝 바꿔. 여기는 마트. 제일 잘 나가는 품목은 고기. 근데 여기에도 고기, 저기에도 고기, 온 진열대에 고기 또 고기, 또 고기. 사장님, 전 채소가 먹고 싶은데요. 구석에 가서 간신히 찾아서 사던가, 아니면 채소가 조금 나왔다. 나오자마자 당일날 바로 사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떨어져서 못 사는. 왜 이 영화 볼랬더니 왜 벌써 내렸지? 왜 아침 8시랑 밤 11시에 이거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봐야 돼? 흥행되고 뭐 대박난 영화가 있다. 극장 10개관 중에 한 7, 8개가 그걸로만 쫙 깔려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수동적으로 극장이 선택해주는 영화를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야, 영화가 재밌다는 분도 있고 재미없다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말 이 고생해서 만든 영화를 일주일밖에 이렇게 극장에서 제대로 못 보여주다니, 참 이거는 너무나 불평등하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나는데 많이 열어주지 않으면 어떡하겠냐.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2,400개 스크린 중에 1,500개, 심지어 1,800개 이렇게까지 한 영화에 몰아주는 거는 사실 너무 심하다는 거죠. 적당히 열어줘도 관객들은 다 봅니다. 국제시장, 그리고 베테랑, 이런 다 1,000만 든 영화들이죠. 이런 영화들은 극장이 한 1,000개 정도밖에 안 갔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1,000만 명 충분히 넘습니다. 그때 누가 나 베테랑 보고 싶은데 극장이 없어서 못 봤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본 적 없잖아요. 물론 뭐 극장의 입장에서는 관객이 1,000만 들고 이런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 게 당연히 이익이겠지만, 사실 그런 영화는 1년에 몇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극장에서 큰 영화만 되고 작은 영화들은 교체 상영하다가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IPTV로 풀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볼 수 있어요. 10,000원 내면은 서너 명이 같이 볼 수 있으니까 훨씬 싸잖아요. 뭐하러 극장 가겠습니까? 집에서 바로 볼 수 있는데. 영화는 일단은 극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가장 극장에게는 이익이겠죠. 3,400만 드는 땅이 흥행되는 이 중간층 영화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더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고 한국 영화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 감독이 영화만 열심히 만들어도 살 시간이 없는데 기회 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제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인들이 요즘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는 영화 산업 다 망한다. 극장도 결국 죽고 관객들의 다양한 볼거리도 뺐고 또 영화 산업도 결국 망하게 하는, 모두가 다 안 좋은 결과를 빚어낸다는 거죠. 저 또한 뭐 한 1,000만 영화 만들어서 내가 진짜 대장 1등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하면서 한번 만세 부르고 싶죠. 하지만 그거보다 200, 300만 되더라도 계속 영화를 저는 찍고 싶어요.